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채널 이름을 바꾸고 새 단장을 한 스토리뉴스의 송앵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에서는요, 송앵커 스토리뉴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유 없이 발생한 사건은 없습니다. 또 배경 없이 발생한 사건도 없죠. 그래서 단순히 뉴스만 전달하기보다는요, 그 배경과 스토리, 때로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찾아서 알아보는 그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을 이미 하신 분들은요, 뭐 특별히 더 하실 건 없습니다. 한 번 구독은 영원한 구독입니다. 네. 자, 곧바로 첫 소식 전합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은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또 불이 나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대피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과거 완료형이죠. 지난 토요일 하와이 비상관리국은 트위터를 통해서 마우이 섬에 국지적인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마우이 섬 주민에 대한 대피령을 발령한다라고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마우이 비상관리국은 또 곧바로 지체하지 말고 가족과 반려동물들과 함께 피신을 하라라면서 사이렌까지 울렸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곳은 이 마우이 섬 라하이나의 지난 8일 그 산불이 발생했던 곳과 불과 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다만 하와이 당국은 후속 공지를 통해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즉각 막아냈으며 추가적인 위협은 없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번 큰 피해를 입은 하와이가 이번에는 그 사이렌도 울리고 적절한 경고 메시지도 곧바로 보내고 하면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거세지게 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일본행 단체 관광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고요. 또 일본 상품 불매 움직임도 중국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그 여행사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일본 단체 여행 취소가 크게 늘었다라면서 중국에 오는 10월 1일 국경절 연휴에 일본으로 떠나려던 고객들도 예약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의 중국 방문도 취소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취소됐다기보다도 거부되었습니다. 야마구치 대표의 중국 방문 취소는 사실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시다 총리가 시진핑 주석에게 전하는 친서를 들고 중국을 찾을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중국 측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방문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악화되자 중국 내 일본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주중 일본 대사관은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외출할 때 일본어를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라면서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당분간 각별히 언동에 주의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그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 못지않게 일본을 불신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남경 대학살 사건뿐만이 아니라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중일 전쟁 당시 일본의 소위 삼광 정책으로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피해를 입은 그 중국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비극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에서 생각 외로 크게 반일 감정이 일곤 합니다. 자, 삼광 정책이라는 것은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일본 쪽에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당시의 용어는 삼광 작전이었습니다. 삼광이라는 것은요, 다음에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삼광, 모두 사살하고, 모두 태우고, 모조리 빼앗아라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였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지나간 그 자리는요, 그야말로 사람, 집, 가축, 가재도구 뭐 하나 없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완전히 선멸 정책이었죠.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반일 감정의 골이 또 한 번 더 깊어짐에 따라서 이 중국 내 일본인들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그 일본 정부의 지침이 전달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가 조금 뭐 옆으로 빠졌네요. 자, 다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 켄터키주와 텍사스주의 일부 학교들이요, 코로나19 등 이 바이러스 감염 증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 이유로 해서 일시 휴교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미국에서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등록된 그 켄터키주의 그 리 카운티 교육부는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휴교한 뒤에 24일과 25일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한 거죠.
자, 이 교육부는요, 지난 8일 새 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약 2주 만인 21일 전체 학교 출석률이 81%로 떨어졌고 교직원 14명이 집단으로 병가를 내는 등 코로나 감염자 증가가 확연해지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역 내 광범위한 질병으로 인해서 휴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학부모들의 공지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공중보건 책임자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라면서 카운티 내에서 최근 감염 사례가 급증해 학교를 폐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그런 사례까지 더한다면 실제 감염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텍사스주 카네스 카운티의 런지 교육구라는 곳도요, 일주일간 휴교한다라는 서한을 학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텍사스 보건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431명으로 전주에 7,711명보다도 22%가 증가했습니다. 일주 만에 22% 증가, 이건 상당히 큰 폭의 증가입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까지 더한 수치는 약 2만 명으로 한 주 전보다 30%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미국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12,613명, 코로나 감염 환자가 아니라 코로나 감염된 후에 입원한 환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2,613명이 입원해서 한 주 전보다 22% 입원 환자 수가 늘면서 지금 5주 연속 입원 환자 증가세를 미국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 부익부 빈익빈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비만율이 가장 낮은 부유층 거주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욕 맨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 주민 2.3%가 비만 치료 주사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과거 뉴욕 상류층 거주지였던 이 지역은 여전히 부유층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교육과 경제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부유층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요, 85세로 뉴욕에서 가장 높습니다. 북쪽 경계를 접한 흑인 거주 지역 이스트 할렘의 평균 수명이 76세이니까 9년이나 더 오래 사는 그런 수치입니다. 또한 뉴욕 전체의 비만율은 25.4%인데 이에 반해서 어퍼 이스트 잘 사는 이 부유층 주민의 비만율은 9%에 불과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사우스 이스트 퀸스의 비만율은 무려 43.4%에 달합니다. 비만율이 가장 낮은 지역에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많이 처방됐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현상이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그 품귀 현상 때문에 실제 비만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지만 부유층들은 쉽게 치료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의료보험에 따른 비만 치료제 접근성도 격차가 큽니다. 자,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인 의료보험, 미국의 이제 메디케이드라고 있죠. 이 메디케이드는 비만 치료제 사용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유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료보험에서는 이 체중 감량 목적에도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돈 들이지 않고 그저 좋은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비만을 손쉽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처럼 건강하니까 또 일도 효율적으로 잘해서 또 돈도 더 벌 수 있고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비만 관리도 잘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돈도 훨씬 덜 벌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라고 뉴욕타임즈를 진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스토리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건강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미국의 의학 전문 뉴스 서비스 뉴스 메디컬 넷이라고 있습니다. 이 뉴스 메디컬 넷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열린 미국 영양학회의 연례 학회 뉴트리션 2023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소개가 되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제출한 이 논문에 따르면 행성 친화적 다이어트, 이 학회에서 사용된 공식 용어인데요. 학자들은 이를 Planetary Health Diet라고 불렀습니다. 행성 친화적인 다이어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각종 질병의 위험을 낮춰서
향후 30년 동안 사망률을 2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하면 30년 동안 쭉 그런 식으로 잘 먹으면 잘 먹는다는 게 돈을 많이 들인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제 먹게 되면 30년 동안 사망률이 25%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1986년부터 2018년까지 30여 년 동안 실시된 이 연구는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조사해서 소위 행성 친화적인 다이어트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동물성 식품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식물성 식품에 초점을 맞춘 이 행성 친화적인 다이어트는 암 관련 사망 위험은 15% 낮춰주고 신경퇴행성 질환과 호흡기 질환 사망 위험은 각각 20% 그리고 50%까지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복잡하게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잡하게 말고 결론적으로 그럼 어떤 식품을 말하는 건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행성 친화적인 다이어트의 핵심을 이루는 5가지 식품은요, 과일과 통곡물을 미국에서는 whole grain이라고 하죠. 과일과 통곡물입니다. 그리고 비녹말성 채소, 미국에서는 non-starch vegetable입니다. 비녹말 채소, 그리고 견과류, 또 불포화 오일, 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비녹말 채소는요, 이름을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스파라거스, 죽순, 콩나물, 비트,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샐러리, 무, 가지, 버섯, 양파, 토마토 등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 이 많은 그런 건강한 오일은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이 올리브 오일은요, 그냥 올리브 오일이라고 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셔야 됩니다. 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이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면 정치인들이 좀 나라를 잘 이끌어줘야 할 텐데, 자, 저희 스토리 뉴스, 다음 스토리는요, 미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하계 휴회를 마치고 9월부터 다시 가동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필요성을 언급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어제 이 팍스 뉴스에 출연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살펴보면 탄핵 조사로 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다음 수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는 의회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법적 권한을 제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는 지난달 말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현재 탄핵 요구 수위로까지 지금 상승한 그런 상태다. 수집한 정보가 탄핵 요구 수위로까지 상승한 그런 상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탄핵 조사라는 것은 사실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이렇습니다. 하원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 등의 순서로 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탄핵 조사라는 것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해 놓고 있는 상원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안이 미국 의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카시 의장이 탄핵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의 그 내부 분위기가 얼마나 강경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의 어떤 이탈을 기대하고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흥미로운 제3 후보 이야기입니다. 내년 대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한 정치단체가요, 강력한 제3 후보를 내겠다라고 선언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 정치단체인 No Labels의 공동대표인 조엘 리버만 전 상원의원은 어제 이 팍스 뉴스에 출연해서 내년 4월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초당적인 후보를 지명하는 그런 행사를 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때에만 출마시키라는 것이라며 최근에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의 후보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No Label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인 한국 사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도 얼마 전 CNN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가 된다면 우리 No Labels가
대안 후보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노 레이블스는 제3 대선 후보로 출마할 인물로 레리 호건 전 주지사 그 사람을 그 자신을 비롯해서요. 그리고 조 맨친 상원의원 그리고 존 헌츠먼 전 유타 주지사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3 후보론에 대해서 그런데 민주당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도 성향의 제3 후보가 현실화될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우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층은요, 사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사람들인데요. 중도성 성향의 후보가 나오면 결국 트럼프를 제외한 다른 후보의 표가 분산될 것이 뻔하고 그 말은 곧 바이든의 표가 분산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년 4월 제3의 후보 출연이 실제로 있게 될지 아주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스토리를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24일 역대 미국 지도자 최초로 머그샷을 촬영했죠. 이에 대한 심정을 처음으로 그가 밝혔습니다. 그는 머그샷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풀튼 카운티 구치소의 교정 인력들이 자신에 대한 입건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을 두고 그들이 머그샷을 강요했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머그샷을 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편안한 기분은 아니었다라면서 특히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 더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그 머그샷을 찍었지만 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머그샷을 찍은 후에 그 사진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단숨에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 구치소에서 20분간 수감 절차를 밟고 풀려난 이후에 현재까지 총 710만 달러, 원화로는 약 94억 2천만 원 정도가 모금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촬영된 그 머그샷이 공개되자마자 이를 새긴 티셔츠, 포스터, 범퍼 스티커, 음료수, 쿨러 등등을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에 나섰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71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입니다. 참 보통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런데 골프광으로도 유명하죠. 다른 스토리 하나 좀 간단하게 짜투리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회만 되면 이 SNS 등을 통해서 자신의 골프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시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실력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괜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지난 주말에 뭐가 있었거든요. 자, 쉬어가시는 코너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그 주말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라는 소식을 SNS를 통해서 스스로 공개하면서 자랑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그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50세 이상 시니어 대회에서 67타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수가 좀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수상한 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수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잘 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거나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았는지 스스로 그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그 대회에서 그는 이 대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 데다가 또 나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즉, 공을 슬쩍 좋은 곳으로 몰래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골프에서 보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67타가 맞다라는 설명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이 우승을 했던 그 주변 상황까지 설명한 것은 77세인 자신이 홀인원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소위 그 에이지 슛을 달성했다라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예상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에이지 슛이라는 것은요, 골프에서 자신의 나이와 같거나 적은 타수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70세면 70타는 또 70타 또는 그 이하를 하면은 굉장하다고 봐주는 것이죠. 80세면 80타 또는 그 이하. 그런데 본인은 77세인데 67타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나는 운동과 골프를 잘하고 이전에도 많은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다라고 추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67타 우승 주장을 의심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네티즌은 67타라면 18홀을 다 도운 것이 아니라 한 12홀만 돌아온 거 아니냐? 라면서 의구심을 표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웬만한 퍼팅은 다 그냥 들어가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난무한 게 아니냐 라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골프를 잘 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그 골프 다이제스트에 기록된 그의 골프 핸디는 2.8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뭐 쉽게 뭐 3개라고 보면 파 72타가 기준으로 본다면 75타 정도는 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67타를 쳤다는 것은 사실 그가 평소에 치는 75타에서 8타 정도를 더 줄인 겁니다. 좀 많긴 한데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플레이를 한 골프장이 자신이 소유한, 그리고 최근에 뭐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는 배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이었으니까요. 본인이 소유한 자기네 집 뒷마당에서 쳤으니까 충분히 평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물론. 또 거기다가 뭐 골프 치기 전에 그 목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애틀란타에서 치욕적인 머그샷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토요일이었는데 골프 칠 때는 어떻겠습니까? 분노의 머그샷이 아니에요. 분노의 드라이버샷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네. 요건 좀 아닌가요? 네. 아무튼 자기 골프장에서 쳤으니까 좋은 성적은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골프 드라이버샷 실력 좀 한번 볼까요? 뭐 폼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가 아니고 또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뭐 완벽해 보이진 않아도 거리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잠시 보시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프를 대학생 때부터 쳤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50년 넘게 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67타가 정말 사실이라면 자신의 나이 77세를 10타나 넘어선 것이니까, 에이지 슛을 10타나 넘어선 것이니까 정말 대단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본인이 67타를 쳤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굳이 이걸 안 믿는 거죠? 본인이 그렇다는데 굳이 사람들이 또 못 믿겠다는 그런 그 현상이 저는 더 흥미롭습니다. 그의 67타를 믿거나 또는 안 믿거나, 이것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리는 건가요? 그냥 골프는 골프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스토리의 제목은요, 와인의 나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요, 와인의 나라 프랑스가 와인을 땅에다 쏟아 버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올림픽 규격 수영장 100개 이상을 채울 만한 분량의 와인을 내다 버리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프랑스에서 최근 와인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약 6,600만 갤런의 와인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와인 생산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만은 소비는 하락세를 걸으면서 보르도와 같이 이름단 와인 생산지의 농가들조차 이익을 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와인을 폐기한다라는 그런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상품이 안 팔린다고 그 상품을 버리는 게 가격 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거죠. 억지로. 공급은 충분한데 수요가 적으니까 가격이 푹푹 떨어지니까 멀쩡한 와인을 일정 부분 버려서 공급량을 줄이면 억지로라도 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가격이 좀 유지될 거라는, 가격이 폭락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프랑스 정부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 프랑스의 와인 소비는 최근에 들어서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마시는 그 와인의 양은요, 1926년에는 연간 136리터로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점점 감소해서 오늘날에는 40리터에 근접할 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죠. 이 와인 이외에도 다양한 음료가 시중에 나오면서 또 프랑스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와인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와인 없는 식사는 좀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이 와인 소비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입니다. 사실 프랑스에는 중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이 와인이 일종의 프랑스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와인 업계의 몰락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의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프랑스가 그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와인 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뭐 와인 좋아하는데요. 한동안은 그런 얘기도 있었죠. 진짜 프랑스 와인은 프랑스에 없다. 칠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과거 프랑스 그 포도나무를 칠레에 가져가서 칠레 와인업을 키웠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에는 극심한 가뭄과 병충해가 심해져서 프랑스 고유의 포도나무는 그때 거의 다 없어졌고 오히려 칠레로 이민 간 그 프랑스 포도나무가 더 잘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 좀 과장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언제부턴가 이 프랑스 와인이 옛 영화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옛날 같지 않은 품질에 뭐 가격은 또 여전히 비싸니까 뭐 중요한 어떤 행사라면 모를까 평소에 그 저녁 식사로 마시는 소위 테이블 와인 정도로는 굳이 비싼 프랑스 와인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와인은요 캘리포니아 와인이 최고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카보네 소비뇽 그리고 오레곤주의 피노누아 정도라면 뭐 프랑스나 이태리 와인을 충분히 능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된 지도 꽤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 뉴스로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이전에 레알 뉴스 구독하신 분들은요, 뭐 다시 구독 버튼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